제목은 어, 제목은 말씀드렸고 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인간 신경과학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큰 주제에서 발달 연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이것의 필요성, 이것의 의의, 이걸 심리학자들, 신경과학자들, 그다음에 혹은 사회학자들, 뭐 경제학자들 이런 다양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 왜 이런 바이오뱅크 스터디를 어,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커넥톰이라는 말을 아직 저희가 안 썼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와인 매터 커넥톰에 대해서 이제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희 톡에서는 커넥톰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무엇보다 저희 심리학과의 저희 연구실 이름이 커넥톰이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커넥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려고 해요. 일단 작은 의미로는 뇌 세포 조직 시스템 간의 연결성, 뇌 연결 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은 초파리 커넥톰, 마이크로 수준의 이제 세포 수준의 그 시냅틱 연결을, 모든 시냅틱 연결을 다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혹은 observation을 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을 커넥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 뉴로 이미징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다이렉트하게 이미징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매크로 시스템의 시냅틱 수준의 커넥션은 알기 힘들고, 매크로 시스템 커넥톰을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 행동, 마음, 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커넥톰 연구라고 넓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커넥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 이제 좀 더 큰 의미의 커넥톰이라는 개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거는 인간과 환경과의 커넥션, 그다음에 그 커넥션이 주는 여러 가지 다이나믹스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큰 커넥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인간과 인간, 커넥톰과 커넥톰, 브레인과 브레인이 연결되는 그러한 상호작용도 하나의 큰 메타 커넥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간 커넥톰에서 인간 생태계 커넥톰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이 컨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넥톰 연구실에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이 뇌 구조 기능 탐구를 통한 심리학 인간신경과학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제 정신과 질환, 뇌인지 발달과 노화,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구 커리어를 처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일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어떤 뇌과학이 끼칠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인접 학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언맷 니즈가 많은 그런 클리니컬 디시플린이어서 정신과 질환 연구에 초점을 먼저 맞췄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정상에서의 뇌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특히 아동에서, 그다음에 노인한테서는 어떻게 노화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과학계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 질환 연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정상의 발달과 노화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질병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병을 안 걸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지, psychological well-being, cognitive well-being,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저희 어떤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뇌, 마음, 행동 안에서의 유전적인 요인들,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 주제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커넥텀 연구실에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블 데이터 사이언스, 확장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데이터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 이 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레버리지 삼아서 어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그 브레이크스루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theory based 된 모델이 주지 못했던 그런 scientific discovery를 이제 컴퓨테이셔널 러닝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냥 컴퓨테이셔널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큰 데이터에서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어낼 만한 그런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가지고, 말하자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어 한 번도 한 번도 돌려보지 않은 큰 모델을 돌리면 어떤 인사이트들이 나올지 않을까. 굉장히 exploratory한 혹은 굉장히 앰비셔스한 고리이긴 한데,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런 스케일러블한 데이터 사이언스의 연구를 이제 국제 공동 연구팀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해 볼 것은 정신과 질환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그 prevalence rate들, 암울한 이제 그 정신과 질환에 관한 어 그 통계치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서울대에서도 어떤 큰 문제가 되고, 서울대 학생들의 정신 건강, 그다음에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있었고, 요컨대 이제 자살률, 젊은이들의 자살률, 우울증, 이런 정신과 질병의 어떤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지난 한 10 년간 사이키아트리에서 브레인 이미징 그 펀메드 논문 그 출판된 것들을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어 일단 1 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이유는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이쪽 디스플린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논문들이 많이 나온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10 년간의 연구 성과들이 이런 클리니컬 프랙티스, 그 에피데미올로지에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정신질환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면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적어도 정신과에 관해서는요. 별로 희망거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병태 생리학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정신과 질환의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에비던스 베이스된 방법이 없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약을 써보고 안 들으면, 혹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면 바꾸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심텀이 곧 디지즈가 되기 때문에, 이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심텀이 없으면 실제로 브레인에 어떤 디스레귤레이션이 일어나고 브레인에서 무슨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을 텐데, 그것이 질환으로 디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arly intervention이 되지 못하고 병이 항상 진행된 다음에야 인터벤션이 시작이 되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주얼하게 계속 했던 연구가 아니라 뭔가 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고 테크놀로지컬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컴퓨테이셔널 에세이를 가지고 사람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브레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비헤이비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의사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심텀이 아니라 그 심텀을 만들어내는 이런 언더라잉 그 커즈에 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지올로지컬 클러스터링을 해서 hopefully 그런 클러스터링이 정말 피지올로지 혹은 패서피지올로지와 관련이 있다면, 이런 클러스터링을 바탕으로 각각 개개인별로 맞춤형의, 개개인별로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테라피틱스를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리서치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결국에는 의사들이 현재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인 DSM 분류 체계와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DSM을 결국에는 영향을 줘야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주 밸리드하고 로지컬한 프레임워크이긴 하지만 당장의 그 자살률의 증가를 막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긴 하지만 다른 방법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브레인 이미징이라는 이 테크놀로지가 현재 분류 체계를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브레이크스루는 아직은 못 하더라도 정신과 질환에서 이제 중요한 임상적인 아웃컴들을 진단 예컨대 진단,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그다음에 코스 오브 일니스 이런 예측을 했을 때 그것이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얼리 디시전 메이킹, 그다음에 로지컬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서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웃컴들을 빨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터벤션이나 테라피틱 스트래티지들이 바뀔 거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뉴로바이올로지컬 에비던스 베이스로 될 거고 좀 더 빨리 인터벤션을 할 수 있을 거고 each individual에게 맞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 테라피틱스가 좀 더 효과적이 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브레인 이미징 테크놀로지에 갖는 희망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커브를 그런 암울한 정신과 질환의 그 커브들을 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브레인 이미징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제너럴한 이야기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신과 질환에서 뇌인지 발달, 그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한 조기 발견, 조기 개입, early detection, early intervention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개념이 뇌인지 발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은 정신과 질환들이 비정상적인 뇌인지 발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달 장애로 분류되는 ADHD나 어티즘뿐만 아니라 아주 흔한 불안증, anxiety disorder, substance abuse, schizophrenia 이런 조현병 이런 것들도 이런 병들도 보통 10대에서 20대의 age of onset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질병이 많이 시작된다는 거죠. 심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심텀이 시작됐을 때 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브레인의 뇌 구조와 기능에 어떤 abnormality, dysregulation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인지 발달이 어떤 코스를 갖고 있는지, 트레젝토리를 갖고 있는지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일단 뇌 발달은 임신 후에 태중에서 3분기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대략 25년 동안 계속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발달이 무조건 커지거나 뭐 많아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굉장히 비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한번 보고요. 그러한 그 디벨롭먼트 트래젝토리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지네틱 팩터들도 있고 environmental 팩터들도 있고 이 environmental 팩터들라고 라는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수많은 팩터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지네틱과 environment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팩터들에 관해서 어떤 팩터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나 그런 연구들을 브레인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로 보면은 normal developmental trajectory를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abnormal developmental trajectory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그런 구분이 early detection of psychiatric disorder를 이끌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미국의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말은 멘탈 헬스지만 사실 그 브레인 사이언스의 혹은 사이콜로지컬 연구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펀딩 에이전시예요. 여기서 이제 그 네 가지 정도 우리는 이런 연구 분야에 그 초점을 맞출 거다. 스트래tegic 플랜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트래tegic 플랜 중에 두 번째가 어, 뇌인지 발달, 정신과 질환의 발달에 대한 연구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넘어가서 이 사람들의 논리, 그 사이언티픽 어떤 에비던스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디벨롭먼트는 뇌 발달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선형적인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에이지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달의 궤적이 뇌 영역이나 조직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각기 서로 다른 브레인 리전을 나타낸 건데 발달 궤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궤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말씀드렸고 이 궤적들이 무엇보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정량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크고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롱지튜드널한 그 종단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지네틱 같은 경우에 뭐 롱지튜드널은 아니겠지만 지네틱 이미징 비헤이비어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연구할 수 있는 큰 데이터가 필요하죠.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발달에 대한 연구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갭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자. 그럼 바이오뱅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뭐 개인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스케일이 아니니까 네이션 와이드로 내셔널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큰 데이터를 만들자 해서 진행을 한 게 미국의 ABCD라는 Adolescent Brain and Cognitive Development라는 큰 스터디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9살에서 11살 되는 아이들 12,000명을 22개 사이트, 21개로 되어 있죠. 22개의 사이트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이 아이들을 7년간 종단 추적을 합니다. 이 아이들한테서 얻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양한 브레인 이미징, 지네틱,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비헤이비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얻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수백억씩, 연간 수백억씩 드는 큰 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바이오뱅크가 구축이 됐다 하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생이 21살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우울증이 진행이 많이 돼서 SSRI 항우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심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바이오뱅크에 참여를 해서 다행히 이 학생이 심리 검사를 지난 10년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종단적으로 연구한 데이터가 있고 이 심리 검사에는 한 학생이 15살 때부터 우울증의 증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바이오뱅크에서 2년에 한 번씩 또 다중 뇌영상을 찍어서 어떤 기능적인 구조적인 커넥톰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종단 데이터를 두 개를 쭉 놓고 보니까 13살 정도 되던 시기에 다중 이 커넥톰 데이터에서 어떤 그 디프레션의 어떤 리스크 팩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또 이 학생의 그 지네틱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지네틱 데이터도 어떤 지네틱 프리디스포지션, 디프레션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콜레이션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문답지를 보고 그 부모 설문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13살, 14살 때 adverse life experience를 경험했다는 것을 또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 13살 때 그 어떤 정신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발달 궤적이 조금 디비에이션이 일어났다. 정상에서 디비에이션이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주었던 사이콜로지컬 이벤트나 어떤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나 지네틱 팩터 그것들의 인터랙션이 포커스를 했던 그런 브레인 리전, 브레인 서킷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다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시점에서 발달 궤적이 달라졌는지 그것의 팩터가 어떤 팩터들이 있는지를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스터디가 가능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바이오뱅크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다중 내용상 데이터 그다음에 다중 데이터라고 합시다. 다중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했다면 정신과 질환 혹은 그와 관련이 있는 어떤 복잡한 휴먼 컴플렉스 트레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 통계 돌리면 딱 나오는 t-테스트 돌리면 혹은 코릴레이션 돌리면 딱 나오는 쉬운 이야기가 아닐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멘탈 디스오더가 기본적으로 다 유전적이기 때문입니다. 멘탈 디스오더가 다 유전적이다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그 띠어리라고 하기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깔때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게 어떤 사이키아트릭 증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컴플렉스 트레이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 서포트하는 행동 셋, 그다음에 인지 셋들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고 그것을 또 프로세스하는 브레인 회로들이 있을 텐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게 돼요. 다양한 회로들이 어떤 특정한 그 행동 셋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행동 셋들이 모여서 어떤 증상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뇌 회로를 브레인 서킷트리를 디벨롭하고 메인테넌스하고 펑션을 하게 해주는 것들은 세포겠죠 당연히. 근데 그 세포나 티슈들이 다 서로 다른 지네틱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뇌회로가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떤 세포들이 고장이 났는지 그 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발현의 패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다 보면 다양한 유전자들이 항상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것은 이제 다유전적 정신과 질환의 깔때기 구조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서킷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과거 저의 연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은 45분에서 50분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강 준비한 다음에 3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것은 조금 많은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저는 이거는 박사 때 한 겁니다. 그 공포의 뇌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fear generalization이라는 어떤 cognitive mechanism, cognitive phenomenon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불안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cognitive mechanism 중에 하나인데 예컨대 어떤 정의를 하자면 이제 transfer of conditioned fear to safe stimulus, safe stimuli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어떤 한 아이가 흰 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일으키고 fear 컨디션이 일어났다. 하얀색을 봤을 때 공포를 느꼈다. 혹은 aversion을 느꼈다 하면은 그런 learned and fear들을 transfer 할 수 있는 거죠. 쥐가 꼭 아닌데도 쥐와 비슷한 perceptual similarity를 갖고 있는 다양한 스티뮬리에 transfer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generalization, stimulus generalization인데 이것이 negative stimulus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이런 경향성이 증가하게 되면 anxiety Q를 늘리게 되고 이것이 결국엔 패소제닉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behavior overgeneralization이라는 것을 패소제닉 마커로 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걸 laboratory 패러다임에서는 간단하게 fear conditioning을 이용을 해서 그
얼마나 트랜스퍼를 하는지, fear 트랜스퍼를 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사람마다 individually distinct한 그런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healthy individua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fear condition된 스티뮬러스의 fear potential response가 가장 클 거고, 그것과 perceptual stimulate가 조금 systematic하게 줄어들게 되면 fear potential response도 symmetric하게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커브 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generalization curve라고 부르는데, 이 커브의 그 정도가 굉장히 블런트해지고 indiscriminating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클리니컬 앵자이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러한 비헤이비얼 특성들을 발견을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브레인 이미징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ventral medial prefrontal cortex인데, 이것은 이제 리터처 기반으로 한 거예요. VMPFC는 세이프티 시그널링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의 어떤 maladaptive function 혹은 dysfunction들이 이제 클리니컬 앵자이티와 관련이 있을 거다 하는 보고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fear generalization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리서치 갭을 설명을 하려고 한 실험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그 결과는 이런 액티베이션 커브인데, y축이 VMPFC 액티베이션 커브를 이제 as a function of stimuli,로 나타낸 겁니다. 이 스티뮬러의 CS 컨디션 스티뮬러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인 여자들이었는데요. 성인 여자들은 다 VMPFC의 액티베이션이 가장 적게 나타납니다. 그 fear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이제 세이프티 시그널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CS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erceptual similarity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액티베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컨트롤이나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GAD 환자들한테서 똑같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것의 경향성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났어요. 컨트롤은 훨씬 더 디스크리미네이팅하게 세이프티와 threat과 safety의 컨티뉴움에서 좀 더 디스크리미네이팅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구분을 더 잘하는 거죠.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블런트하게 인디스크리미네이팅한 BMPFC 액티베이션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클리니컬 앵자이티 GAD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것은 그냥 그래픽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이라는 구조 방정식을 보여주는 이제 결과고요. 그 스태티스티컬 애널리시스의 결과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이제 네모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observed 할 수 있는 실험에서 얻어낸 브레인 피처들입니다. 이 브레인 피처들은 다름이 아니라 VMPFC와 연관을 맺고 있는, 커넥션을 맺고 있는 cortical limbic system, 이제 fear regulation, fear learning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cortical limbic system에서 얻어낸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패턴, 커넥티비티 피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었던, 어드레스하고 싶었던 질문은 VMPFC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서킷 위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피처들의 조합이 그런 멀티다이멘셔널한 컨비네이션이 VMPFC 로컬 브레인 펑션의 정도를 조절을 하는 게 아닐까, 혹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퀘스천이었습니다. 그 퀘스천을 요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셀렉트하고 얻어낸 그런 서킷 피처들이 모두, 이것은 이제 와인매트에서 얻어낸 것도 있고, 모르포메트리,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개념인 cortical thickness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fMRI에서 얻어낸 functional coupling 애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VMPFC fear generalization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GAD뿐만 아니라 컨트롤에서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indiscriminating한 그 local VMPFC activation이 서킷 피처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서킷 피처들은 멀티플하고 패러럴하다 하는 것이 이 스터디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보여주는 것은 불안증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psychiatric disorder에서는 local brain function 뿐만 아니라 brain circuitry가 중요하다. 라는 레슨입니다. 그럼 이 브레인 서킷을 이용한 어떤 마커들 혹은 패턴, 레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이미징을 통해서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리서치 퀘스천인데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넥톰 이라는 건데요. 이제 한 문장으로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각 브레인 리전들을 디파인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 아틀라스의 개념을 아시죠? 아틀라스에서 얻어진 브레인 리전들을 디파인하고 그 브레인 리전들 간의 커넥션을 조사해서 커넥티비티 맵을 만드는 것이 커넥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커넥톰 연결 지도를 만들어서 만들면 그 연결 지도들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 혹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커넥톰 어프로치가 이 브레인이 아주 컴플렉스 시스템 브레인이 컴플렉스 시스템이죠. 컴플렉스 시스템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컴플렉스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태티스틱 프로퍼티를 잘 가지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로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브레인에 있는 허브 노드 이런 것들이 커넥톰으로 다 나타나요. 커넥톰이라는 데이터가 이런 그 컴플렉스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을 잘 반영하는 효율적인 게 아니라 효과적인 어떤 어프로치고 그다음에 브레인 전체의 이 그 스트럭처와 펑션을 나타내는 홀리스틱한 메소드다. 그래서 브레인의 어떤 오더와 디스오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컴플렉스 시스템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브레인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 시스템으로서의 그 스태티스틱 프로퍼티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피드백 커넥티비티. 수많은 브레인 안에는 수많은 리커런트 피드백 커넥션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브레인 네트워크의 다이나믹스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피드백 커넥티비티가 커넥톰의 구조적 기능적으로 잘 나타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브레인 리전들 간의 인터랙션은 굉장히 넌리니어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커넥톰에 잘 드러납니다. 다른 방법은 별로 잘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fMRI 우리가 베타를 한번 태스크 fMRI의 어떤 SPM,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베타 같은 경우에는 각 브레인의 리저널 혹은 뭐 박스와이즈 액티베이션의 앰플리튜드 그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긴 하지만 각 브레인 리전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이나믹스가 나오는지 넌 리니어한 커넥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SPM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DCM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차이들을 이제 잘 아시겠죠. 이제 커넥톰을 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커넥톰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 스터디들을 혹은 그 쿼노테이티브 어프로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수업에서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사이언스가 커넥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아주 많이 사용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커넥톰을 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2010년 뭐 그때부터 했거든요. 커넥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t-테스트하고 안오버하고 그런 스터디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그렇고요. 근데 2016년에 이 사람들은 커넥톰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한 머신러닝을 트레이닝 시켜서 뭘 했느냐 이 휴먼 커넥톰 프로젝트 데이터에 있어서 4가지 서로 다른 이 커그니티브 태스크에서 인디비주얼 브레인 액티베이션 패턴들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제 말이 좀 졸린가 보네.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를 보여줬고 커넥톰의 유틸리티, 인디비주얼 스페시픽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 하는 유틸리티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를 하면 새로운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UK 바이오뱅크라는 또 다른 바이오뱅크, 디벨롭먼트는 아니고 어른들의 바이오뱅크인데요. 거기서 지네틱 데이터와 브레인 데이터를 넣고 같이 그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이런 헤리터빌리티 유전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각 브레인 리전별로 혹은 각 브레인 모델리티 MRI 모델리티별로 헤리터빌리티가 어떻게 다른지를 처음으로 이전에는 이런 플랫 자체가 없었어요. 데이터가 없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데이터가 없었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를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한 디스커버리.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퍼런스는 예컨대 디퓨전 MRI, 와인 매터와 관련된 에스티메이트를 보면 헤리터빌리티가 높게 나타나요. 펑셔널 MRI보다. 그러면 와인 매터에는 유전적인 정보들이 더 많이 인베딩이 돼 있겠구나. 이걸 몰랐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게 데이터 드리븐 디스커버리가 아니면 이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아니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배울 텐데 머신러닝은 다름이 아니라 모델링 하는 건데 이 모델을 데이터 드리븐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덕션 귀납적인 방법으로 모델을 얻어내고 이 모델의 설명력을 추론하기 위해서 디듀스하기 위해서 인덕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프리딕션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죠. 근데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다.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델의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더 많이 더 복잡하게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수록 인간이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그 수준으로 데이터를 복잡하게 만들고 인간이 한 번도 안 써본 컴퓨팅 파워를 써서 무지막지하게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플래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떨어지죠. 로스가 계속 떨어진다는 모델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NLP의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태스크에 있어서 인피리컬 데이터를 보여준 건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결과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2020년에 이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 타임 사이클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을 바이오메디슨 혹은 휴먼 뉴로사이언스에 빨리 오게끔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한 5분간 간단하게 제가 저희 그 커넥텀 연구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때까지 했었던 것,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초창기 때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네. 논문은 2014년에 썼는데 그 ADHD 아동들을 가지고 이 아동들의 특정 브레인 서킷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은 프론토 스트라이덜 서킷이라고 해요. 이쪽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브레인의 스트라이툼이라는 부분하고 그 프론털 리전, 특히 벤트럴 프론털 리전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지역 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이것은 저희가 그 프리프론털을 어떤 식으로 디파인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연결성을 바탕으로 이 ADHD 환자들 아동들의 그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을까 해서 실제 그 실험적으로 얻어진 어그레션과 기계가 프리딕션한 그 공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 29%의 베리언스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디프레션 스터디에서 디프레션에 가족력이 있는 어른들, 그다음에 가족력이 없는 어른들, 가족력이 있으면 하이 리스크고 가족력이 없으면 로우 리스크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이스타블리시된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한 리스크 레이블을 프리딕션 할 수 있는지, 이걸 커넥텀으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었고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RC 커브라는 건데요.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 선이 이렇게 이루어진 선들이 area under the curve를 재서 이게 1이면 100%로 액큐리트한 것이고 이제 이 선에 걸쳐 있으면 0.5면 이제 랜덤이죠. 바이 찬스의 성능을 보여주는. 근데 저희는 거의 1에 가깝죠.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도 됩니다. 커넥텀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와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을 분류하는 실험에서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퍼블리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학부 연구생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는 스터디인데요. 강박증과 헬스 컨트롤, 강박증을 분류가 되나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썼을 때 되는 데이터도 있고 안 되는 데이터도 있는데, 이제 와인 매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디퓨전 MRI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분류 실험을 하면은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 정도 나옵니다. 75%의 액큐리시로. 이것을 테스트 셋에 하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클래시파이어에서 우리가 넣었던 피처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피처들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는지, 그것에 지금 보시는 거는 와이메러 파시큘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이름들을 보면 리터처에 자주 나왔던 기존의 어떤 널 하이파스 테스팅에서 그런 OCD와의 연관성이 보고가 됐던 애들도 나오고, 보고가 좀 덜 됐던 애들도 또 나와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데이터 드리븐한 디스커버리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뇌 인지 발달에 대해서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뇌 발달 그 바이오뱅크 ABCD 바이오뱅크에서 우리 이것은 지금 주윤정 박사님이랑 김가경 학생이 둘 다 같이 하시고 있는 스터디고요. 그 ABCD 데이터에서 어떤 걸 프리딕션을 해보고 어떤 걸 분류를 해볼까, 혹은 이거 프레임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기계한테 뭘 학습을 시켜볼까 탐색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어려운 레이블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어려울 거고, 기계가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성을 분류하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냐면 사람보다 잘합니다. 사람은 사실 잘 못해요. 이게 여잔지 남잔지 브레인 전문가한테 갖다 줘도 모르거든요. 의사들도 모르고. 모르는 이유는 여잔지 남잔지를 딱 분류를 할 만한 어떤 디스팅티브한 어페런트한 패턴이 안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계에는 얼마나 잘할 수 있으려나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해보니까 최고 한 93%까지 정확하게 이게 여잔지 남잔지 알아맞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럼 기계가 하는 프리딕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탐색을 해보다가 보니까 인텔리전스 스코어랑 코릴레이션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코릴레이션은 이제 기계는 probability를 알려주거든요. 남자일 확률이 얼마인지, 여자일 확률이 얼마인지. 근데 그 확률 값이랑 토탈 인텔리전스랑 유의미하게 코릴레이션을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이 probability score가 probability of sex, brain base probability of sex가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메저라면 과연 어떤 팩터들이 이런 individual difference들을 나타냈는지 그런 subsequent한 퀘스천을 가졌고,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주 박사님하고 그 김가경 학생이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퍼블리시된 건 아니고 프레퍼레이션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페이퍼를 보시면 결과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어떤 지네틱 팩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지네틱 팩터에 대해서 이제 주윤정 박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앱스트랙하게 지네틱 팩터를 얻어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네틱 스코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폴리제닉 스코어인데 이것은 아이들의 그 지노티픽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한 지네틱 스코어고, 이 지네틱 스코어가 브레인 베이스드 앤 프로바빌리티와도 관련이 있고 어소시에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어냈던 그 ABCD 데이터에서 얻어냈던 General Intelligence와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Indirect Effect라 그래서 Brain Based and Probability Measure가 Genetic Score의 영향을 받아서 이펙트를 미디에이트하는 이 어떤 Causal Mediation Path에 대한 Significance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유의미하게 이런 미디에이션 이펙트가 있다. 한마디로 유전자와 브레인을 통해서 얻어낸 메저 혹은 뭐 브레인 에스티메이트, 그 다음에 행동적인 cognitive 아웃컴들이 세 가지 다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의 어떤 causality를 우리가 컨펌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세 개가 강력 어느 정도 그 이펙트 사이즈를 바탕으로 significant한 어소시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제 하나의 어떤 모델 스터디로서 이런 그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보여드린 거고, 이것을 요약을 하자면, 요약은 이미 했었고, 이것의 의미는 바이오뱅크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프로치를 같이 이용을 하면은 뇌 인지 발달의 어떤 개인차의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발견, 이건 이제 하이파시스 드리븐 리서치가 아니고 데이터 드리븐 리서치인 거죠. 이런 하이파시스를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디스커버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을 이용을 했을 때 뉴로바이올로지컬 인퍼런스를 어떻게 얻느냐, 프리딕션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블랙박스 모델이 아니냐 하는 크리티시즘이 있는데 다양한 인터프리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다양하고 계속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 이름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그리고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임베드된 새로운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도 끊임없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저희 모델에 써보면은 아까 그 섹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태스크에 있어서 어떤 브레인 리전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포지티브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네거티브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지 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로바이올로지컬 인퍼런스를 얻는 거죠. 그 다음 스터디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시간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것은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집에 들어오고 갈 메시지. 정신과 질환의 발달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뇌인지 발달 연구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런 ABCD와 같은 바이오뱅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뇌, 마음, 행동과 유전, 환경, 이렇게 말만 들어도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 인터랙션이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뱅크는 이런 컴플렉스 인터랙션을 어드레스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뇌 멀티모달 브레인 이미징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커넥트홈이라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방법으로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이제 확정적인 방법과 만나면은 예측 가능하고 해석과 추론도 가능한 모델을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화된 예측, 인디비주얼라이즈 프리딕션을 가능하게 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요약을 하면 심리학과 인간신경과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만남은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과 새로운 과학적 기회, 발견, 통찰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를 나름대로 하셔서 제 PPT도 공유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리미테이션을 지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배운 것을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에세이를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